자, 371페이지 계약법 강론 매매부터 하겠습니다. 자, 매매는 뭐냐라고 하는데 우리 거기 563조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약정에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72페이지 맞죠?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매매요. 약정하고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할 거, 조금 주의해야 될 건 약정이라고 하는 말이 빠지는 거예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또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건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뭐만 가지고 성립한다고요? 약속만 있으면 성립한다. 약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서로 대가죠. 재산권 이전의 대가가 뭡니까? 대금 지급인 거고, 대금 지급의 대가가 재산권 이전이죠.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쌍무계약이고, 또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거든요. 왜냐하면 재산권을 이전하지요. 그렇죠? 그럼 이 재산권 이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습니까? 대금을 지급하지요. 대금 지급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유상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꼭 써야 됩니까? 매매계약할 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분류식 계약이고요. 합의만 가지고, 약정만 가지고 성립하니까 낙성계약인데, 주의해야 될 거는 매매, 재산권 이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금전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그래서 매매대금, 아시겠죠? 매매대금 좀 신경 쓰시면 되고요. 자, 법적 성질, 우리 책에 보니까 본장의 규정은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분류식 계약이고 낙성계약이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쌍유불락계약이다. 쌍유불락. 아시겠죠? 쌍무, 유상, 분류식, 낙성 앞에 써놓을게요. 쌍유불락계약이다. 자, 우리 여러분 매매 많이 해보셨나요? 매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부동산 매매는 안 해봤겠지. 그 샤프 샀을 거 아니야. 그 매매죠. 그 매매인 거야. 우리가 그냥 매매, 그럼 우리가 하는 행동이 가벼운 게 아니라 다 민법에 여러분의 모든 행동 중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위생 관리하거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다 민법이 적용이 돼요. 머리 깎으면 용역계약 체결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머리 얼마에 하기로 했어요? 좀 깎아주세요. 5,000원 깎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줄 수도 있죠. 조금 좀 오버해서 서비스 해달라고 더 줄 수도 있잖아. 이거 다 계약인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물건 사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이건 다 매매입니다. 매매. 자, 그래요. 이 통상적인 매매하고 현실 매매는 뭐야?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물건 현금 주고 확확 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현실 매매 서로 주고받으니까 요물계약으로 할 수도 있죠. 아시겠죠? 예,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는 계약인데 이것도 묵시적인 약속이 있고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우리끼리는 잘 모르지만 앞에 이미 뭐가 있었던 거야? 약속이 있었던 거야. 편의점 가서 물건 살 때 매도인인 편의점 사장이 나는 여기다 이런 물건을 비치해놓고 얼마에 팔겠어라고서 가격표 쭉 붙여놓죠. 이게 다 청약이 있었던 거고, 내가 그걸 집어서 들고 가서 카운터에 갖다 준다는 얘기는 내가 승낙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대금을 주고받고 목적물 인도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 매매인 거예요. 전부 다.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걸 현실 매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매매의 성립, 그래요. 매매의 성립은 이것도 계약이니까 매매가 성립하려면 우리 매매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속을 해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금 지급하기로 약속을 해야 된다. 재산권 이전인데 이 재산권을 이전하겠어. 나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3억을 주겠어. 라고 하는 게 서로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줄칩니다.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건데, 뒤에 거는 줄치지 마시고요. 세부적으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채무 이행 시기, 이행 장소 이런 것까지는 합의하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죠? 얼마에 하겠어? 그러고 그다음에 매매 비용은 어떻게 하겠어? 이런 거 합의하지 않아도 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드는 비용들 있죠? 그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서 작성 비용, 측량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면 쌍방이 같이 부담하면 되는 거고,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랬으면 매도인이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니까 재산권 이전이 나오죠. 자, 재산권 이전에서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대금 지급이죠. 매매에 있어서 반대급부는 반드시 뭐죠? 금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급부는 반드시 금전이어야 한다. 반대급부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면 뭐가 되니까요? 교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금전이어야 되고, 매매 계약 비용은 약정하면 약정한 대로 비용 부담하면 되거든요. 약정이 없었대요. 그러면 매매로 인해서 생긴 비용이니까 쌍방이 균분해서 반씩 부담하면 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 동그라미 3번에 맨 밑에 강행 규정이 아니니까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매매 예약입니다. 매매 예약은 우리 나중에 본계약 체결합시다. 나중에 이거 합시다라고 미리 약정해 놓는 걸 예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하기로? 나중에 본계약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걸 뭐라 그래? 예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약도 무조건 계약이에요. 우리 매매 계약은 뭐죠? 이걸 주기로 하고 돈 받기로 하면 매매 계약이죠. 근데 이런 행위를 하자고 미리 야 다음 달에 너하고 나하고 매매하기로 하자라고 오늘 약속을 하죠. 이것도 뭐죠? 이걸 예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계약이란 말이에요. 말은 예약이잖아. 하지만 이것도 무조건 채권 계약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다음 달에 내 물건 팔고 사기로 오늘 약속을 했대요. 그럼 예약했죠, 예약. 예약도 채권 계약이야.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 나는 다음 달 오늘 하기로 한 날, 다음 달 본계약 체결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상대방도 본계약 체결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있죠. 그게 다 채권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예약은 싹 다 채권 계약이에요. 앞에다가 뭘 붙이든지 예약은 모두 다 뭐라고요? 채권 계약이야. 혼인의 예약 있죠. 혼인의 예약은 뭐야? 채권 계약이야. 혼인의 예약도. 혼인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혼인의 예약은 신분행위야, 재산행위야? 채권 계약이라 그랬으니까 재산행위지. 혼인의 예약을 했대. 다음 달에 다음 3개월 있다 결혼하자고 예약을 했대요. 그럼 벌써 유부녀 유부남 된 거야? 근데 무슨 그 신분행위야? 3개월 후에 결혼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겼을 뿐이요. 그러니까 자꾸 판단하려고 들지 말고 배운 대로 모든 예약은 다 뭐다? 채권 계약이다. 예약자 붙으면 100% 그냥 채권 계약에 자꾸만 시간 끌게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매매의 일방 예약은 원래 예약은 쌍방 예약으로 할 수도 있고 일방 예약으로 할 수도 있어요. 쌍방 예약이라고 하면 쌍방이 모두 본계약 체결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쌍방 예약이고 일방 당사자만이 본계약 체결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 그건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데 우린 통상적으로 일방 예약으로 추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 거래 형태를 보면은 무슨 예약을 하게 되면은 일방 당사자만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합니다. 자, 우리가 음식점 예약을 했다. 그 음식점 예약을 해서 음식을 좀 먹기로 했대요. 다 같이. 오전밤 반장님이 오늘 쏘기로 했대. 진짜 쏘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반장님이 쏘기로 했대요. 그래서 2시 반에 예약을 했어요. 그럼 2시 반에 30명 갑니다. 등심 50인분 주문했다는 거예요. 음식점 사장님 오늘 그냥 한건 했네, 그죠? 좋아요. 열심히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이 2시 반에 가기로 했는데 2시 10분에 갔다는 거야. 와가지고 자, 우리 왔으니까 음식 주세요. 그럼 음식에 대한 본 계약이 바로 체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오늘 또 무슨 심통을 부리고 수업을 빨리 안 끝내갖고 2시 40분까지 수업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음식점 사장님이 전화가 왔다는 거지. 와갖고
음식 준비 다 됐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럼 본계약 체결됩니까?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가서 우리 왔으니까 음식 주세요라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야 본계약이 체결되는 거지. 저쪽 상대방이 빨리 오세요. 음식 준비됐어요라고 해야 본계약 체결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우리 거래 형태를 보면 일방 당사자만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약 체결하면서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대. 2시 반에 안 와서 내가 전화해갖고 빨리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본계약은 체결되고 무조건 돈 줘야 됩니다 라고 약속을 했대. 그럼 예약 완결권을 양쪽이 다 체결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럼 그건 쌍방 예약이고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매매 일방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일종의 형성권이지. 아시겠죠? 요 정도 아시면 돼. 그래서 매매의 예약의 의 보시죠. 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동그라미 2번에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아시겠죠? 본 계약이 채권 계약일 수도 있고 물권 계약일 수도 있고 신분법상의 계약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지만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고 뭐 예약의 종류 볼 거 없이요. 의에 가면 564조에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효력이 생긴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그러면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합의로 정했으면 그 기간이 형성권의 행사 기간이 되거든요. 근데 합의로 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최장 10년인 거야. 그런데 최장 10년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둘이 예약을 하면서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 정하지 않았거든. 그럼 최장 몇 년이요? 형성권의 행사 기간 10년이 적용돼야 되죠. 근데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 사장님이 아까 음식점 사장님이 10년 동안 그거 소고기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화가 와요. 앞으로 30분 이내에 안 오면 딴 사람에게 팔겠습니다. 그래서 30분 이내에 안 갔더니 딴 사람에게 판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이 최고한 거야. 이거 빨리 와서 예약 완결권 행사하라고. 상대방 최고에 의해서도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전항의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정했으면 그 기간이요. 정하지 아니한 때는 최장 몇 년이야? 10년이지. 이때 예약자는 30분 이내에 즉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예약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고요.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봐야 될 거는요. 다음 페이지 보면 양쪽 괄호 4번에 있는 내용만 좀 보시면 돼요. 매매의 일방 예약에 의해서 예약 완결권자는 상대방에게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고 이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그렇죠? 그리고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고 가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다. 그 정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니다. 이제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도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거든요. 이 보통 우리가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매 목적물의 거래 가액이 10억이라는 거야. 그럼 중도금 5억 주고 잔금 5억 주고 거래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거래하면 그냥 끝나죠. 그래서 잔금 5억 줄 때 얘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요? 소유권 이전해 주면 되는 거지. 중도금 없이 아예 여기 10억 이렇게 주기로 해도 관계없죠. 근데 그냥 편의상 중도금 먼저 주고 잔금 나중에 주자. 이거 안 해도 관계없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중도금은 없기로 하고 잔금 10억으로 하자 이럴 수도 있죠.
중도금 3억만 하고 잔금 7억 하자. 반대로 중도금 7억, 잔금 3억 하자.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원만하게 잘 이행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행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이행은 안 됐어. 지금 우리 돈 안 갖고 왔어. 그래서 계약은 했는데 얘는 딴 데다가 팔아먹지도 못하고 계속 물건 붙들고 있어요. 근데 잔금 지급 기일에 가갖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중도금 없이 잔금 받기로. 근데 잔금 지급 기일에 가갖고 죄송합니다. 돈이 안 됐네요. 그리고 빠이빠이 그래버리면 그 매도인 여태까지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비용에 손해가 생기죠.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어떤 서약의 취지에서 계약금 계약을 하는 거야. 계약 체결할 때. 아시겠죠? 이 계약은 뭐냐면 중도금, 잔금 이렇게 주자라고 하는 계약인 거야. 그럼 나는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이고 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고받아요. 계약금 보통 몇 퍼센트 주고받아요? 10% 주고받죠? 10% 주고받아요. 이건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매매 같은 거 하면서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냐고 물어보면 한 번도 안 했다는데 계약금 계약 다 체결한 거예요. 10억짜리 매매하면서 중도금 5억, 잔금 5억 이렇게 주기로 한다. 그럼 중개업자가 아니면 당사자가 물어봐요. 계약금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럼 계약금은 10%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매도인이 아니 계약금 물건 싸게 해줬으니까 계약금은 좀 많이 주세요. 그럼 아유 저는 10%밖에 준비 안 해갖고 왔어요. 이러면서 서로 간에 합의가 하거든. 이 계약금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항상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주고받기라는 계약이고 이 계약은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하면 소유권 이전해주고 대금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요거는요. 요거는 뭐야? 요거는 계약금 얼마를 주고받자라고 하는 약속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별개의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본계약과 독립된 계약이에요. 다만 계약금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본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거죠. 본계약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이행까지 확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본계약의 종된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금을 실제로 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 합의했죠. 계약금 약정을 몇 퍼센트 했다고? 10%에 대해서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합의가 있었던 거지. 그럼 실제로 10%인 1억 원을 뭐 해야 돼? 급부를 해야만 성립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요물계약이에요. 하지만 이 계약은 독립된 계약이라 그랬죠. 계약금 계약은 그러니까 본 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도 없어요. 독립된 계약이니까. 오늘 매매 계약했는데 저놈이 이행 잘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 다시 계약금 계약 별도로 체결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중도금 5억, 잔금 5억 주기로 하고 계약금 계약은 체결 안 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좀 이상해. 그 내일 만나갖고 계약금 계약 체결합니다. 계약금 얼마 주고받고 1억. 그럼 중도금 줄 때 중도금 얼마 줘야 돼? 5억 줘야지 5억. 중도금 5억 주고 잔금 5억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금으로 주고받은 돈은 계약이 이행이 되면 되돌려줘야 된다고. 별개의 계약이니까. 아시겠죠? 근데 돈 줬다가 또 다시 받고 이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리고 계약금 1억 원을 하기로 하면 중도금을 4억, 잔금 5억 아니면 중도금 5억, 잔금 4억 이렇게 하는 거지.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계약서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잘못하면 계약금이 매매대금 중 일부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고 계약금이 금전인 경우에 중도금에서 상계한다. 한 줄 더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요. 근데 편의상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지금 계약금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계약금 책으로 가니까 계약금은 동그라미 2번.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수수가 되는데 계약금 계약의 성질은 양쪽 가로 1번이 요물계약이죠. 그거 줍니다.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을 현실적으로 교부해서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합니다. 단지 계약금 지급하기로 뭐만 했대? 약정만 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 계약금 계약도 그러니까 이 계약금 계약도 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하고 계약금 계약도 계약금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약정 합의 있죠? 합의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급부까지 해야만 그게 성립하는 거예요. 즉 계약금 계약이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럼 약정만 했대. 근데 아직 주지 않았대. 계약금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금 계약 자체가 없는 거야. 계약금에 관한 약정만 있는 거지.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의 효력, 즉 민법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동그라미 3번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대. 그럼 현재 뭐만 있는 거지? 약정만 있는 거잖아. 아직 급부는 안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았다지? 그럼 계약금 계약 있다야 없다야? 아직 없다죠.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왜? 약정했잖아, 약정. 그렇죠? 약속대로 해달라고 청구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 이거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겠지만, 혹시 매수인이 필요했던 건 지금 당장 1억 원이라고, 10억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1억 원이 필요해서 궁여지체 끝에 이걸 팔기로 했다고. 근데 계약금을 약속만 하고 안 준다는 거야. 그럼 얘는 계약금 안 받을 바에는 이걸 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겠지만, 이건 독립된 계약이라고 했잖아.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밑에 봅니다.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되면 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정이 없다면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독립된 계약입니다. 종된 계약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주된 계약이 종된 계약이니까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해야 계약금 계약도 소멸하는 겁니다. 그거 절쳐 놓으시고요. 그러면 계약금 약정을 하고 계약금까지 급부가 돼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계약금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계약금의 종류를 한번 보시죠. 계약금의 종류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받아내는 위약금이고,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증거금이에요. 또 계약을 해제할 때 해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 해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해약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약금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증약금이라고 하는 건 계약의 증거금이잖아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줬다. 그럼 매매계약이 있으니까 계약금을 줬겠죠. 근데 매매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그럼 분명히 계약이 있었으니까 계약금 주고받았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계약금이라고 하는 건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증거금이 되는 거예요. 증약금. 아시겠죠? 이건 시험에 나올 게 아니지. 그냥 증약금이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러면 계약금이 위약금이 될 수도 있고 해약금이 될 수도 있는데,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자라고 하는 특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고 특약을 해야 돼요. 이 위약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했어요. 손해배상 예정이나 아니면 기타 계약 손해배상 예정 또는 위약벌로 약정을 할 수 있어요. 위약금은. 다시 한번 이거 헷갈려요. 잘 보셔야 돼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약정을 하면 계약금 계약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요. 그럼 매매할 때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계약 체결하면서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중도금,
잔금을 이렇게 5억 주기로 했다고.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야.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계약금에 관한 합의도 있었고 그에 따른 급부가 있었다. 그래서 성립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때 이 계약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야.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느냐. 위약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할 때 해약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 계약금은 계약의 증거금이거든. 증거금. 그래서 증약금이거든요. 근데 이건 언제나 증약금이니까 별도로 건드릴 건 없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자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런 특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특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 특약이라고 하거든.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반대 특약이 없으면 그때는 계약금은 해약금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라고 했대요. 뭐라 그랬다고? 계약금은 위약금이다라고 써놨다는 거야. 그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했죠. 그러니까 계약금은 위약금 맞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특약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계약금은 그때 위약금이면서 해약금이고 증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은 계약이 증거금이라면서요.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아무 얘기 없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그럼 계약금은 위약금이면서 해약금인 거예요. 그럼 이 위약금에 관한 특약을 어떻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 한다고. 둘 중에 하나. 뭐라고요? 손해배상 예정. 손배 예정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약벌로 할 수도 있어요. 위약벌로.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도 특별히 나눠서 계약금은 위약금이다. 이럴 수도 있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 예정이다. 이럴 수도 있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위약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아시겠죠? 근데 이걸 이제 배운 사람 아니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고 하는 특약을 하면서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통상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추정은 어떻게 하냐면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이게 위약이잖아. 위약. 계약을 위반하는 걸 위약이라고 하죠. 그 계약금을 몰취하고 준 자가 위반하면 계약금을 뺏어버리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그래. 자, 내가 여러분한테 계약금 1억 원을 줬어요. 그리고 내가 위반했어. 그러면 1억 원 여러분이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럼 위반한 자에게 손해가 얼마야? 1억 원이야. 근데 여러분이 1억 원을 받았는데 계약을 위반했어요. 그럼 나한테 배액을 줘야 되죠. 그럼 손해가 얼마야? 1억 원이지. 그 나한테 받아간 1억 원은 내 거잖아. 내 거. 그러니까 나한테 되돌려 줘야 되죠. 되돌려 주고 그 대신 1억 원의 손해가 생겨야 형평에 맞는 거잖아. 그래서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 그럼 이거는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아닙니까? 그럼 위약금이잖아. 근데 손해배상 예정이야. 위약벌이야. 이걸 정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 취지 잘 보니까 그 위반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건 위약벌인지 아닌지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 그래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죠. 이 말의 의미는 실제 발생한 손해가 계약보다 클 수도 있고 실제 발생한 손해가 계약금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계약금을 다 몰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실손해가 계약금보다 더 커도 계약금까지만 몰수하는 거고
실손해가 계약금보다 작아도 계약금 전액을 다 몰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과다하면 10억짜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을 받았을 땐 큰 문제가 안 생겨요. 10억짜리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3억 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럼 계약금 3억 원이 됐다 그 얘기죠. 근데 실제 발생한 손해는 거의 없는데 계약을 위반했대. 그럼 3억 원 다 몰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야. 1억 원만 주고받았으면 1억 원 다 몰수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3억 원이나 주고받았대요. 그럼 감액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요. 그럼 얼마까지? 2억 원까지. 실제로는 1억 원만 주고받았으면 그냥 실손해가 크든 작든 그거 다 몰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3억 원 주고받아서 너무 과다하죠. 그러니까 원래 1억 원 주고받으면 다 몰수할 수 있었던 금액까지만 몰수하고 추가된 2억 원 있잖아요. 그거는 감액 청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겸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을 겸한다는 얘기는 계약금은 위약금이라는 특약만 했지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는 특약은 없었다. 그러면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면서 해약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해약금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래. 해약금에 의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똑같습니다. 해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금 몰수하고 안 줘버리든지 아니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똑같은 방식인데, 이때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감액을 청구해서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는 있다. 아시겠죠? 받은 수가 아니고 받을 수겠죠? 받을 수는 있다. 이게 이제 받을 수는 있다. 자, 뭐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위반하진 않았다고. 위반하진 않았는데 중도금 주기 전에 얘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얘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근데 얼마를 줬냐면 3억 원을 줬다는 거야. 3억 원을 줬는데 얘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얘가 6억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많죠. 그게 너무 많아도 3억 주고 3억을 포기하고 6억을 주고 해지하는 게 원칙이야. 해약금에 있어서는 감액 제도가 없어요. 근데 이거 해약금이면서 손해배상 예정을 겸하고 있죠. 그럼 해약금으로는 감액이 안 되지만 손해배상 예정으로 감액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좀 손해가 많지 않은데도 다 뺏어가지 마라,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얘는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감액을 하는 것이지 해약금으로 감액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만 감액이 가능하다 이거고, 위약벌입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적 제재 수단으로서 벌금을 정하는 거야. 아시겠죠? 개인끼리 벌금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인끼리 벌금 안 정해봤어요? 정해봤어. 나는 벌금 무지하게 냈어요. 요즘은 안 내지만. 전에, 요즘은 제가 술 많이 안 먹고 다니는데 전에 우리 집에 벌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전화 없이 술 먹고 들어오면 20만 원 내야 돼, 벌금. 전화하고 들어가면 10만 원 내고. 근데 전화하고 술 한잔 먹고 들어간다 어쩐다 그러면 이런저런 잔소리 하니까 에이, 스팀 아웃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 안 하고 먹고 들어가요. 그럼 20만 원이야, 벌금. 그런 거 있어요. 제 친구는 담배 피는데 담배 피운 거 걸리면 한 까치에 뭐 10만 원이래. 그것도 이제 딸내미하고 했대요. 그쵸? 또 딸내미가 하자 그러면 또 하지. 마누라가 하자 그러면 이게 그러지만, 그죠? 딸내미하고 그런 약속했대요. 그럼 벌금 내야 되는 거고, 사적으로 개인끼리 벌금 정할 수 있어요. 사적 제재 수단으로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이요. 그래서 계약금을 위약벌로 특약이 있었대. 그럼 계약금은 위약벌이 되는데, 위약벌에 약정이 있고 일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이 있으면 계약금 전액을 위약벌로 몰수할 수도 있고, 이건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몰수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행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우리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었잖아요. 너무 과다하면 감액도 가능했죠. 근데 위약벌은 행위에 대한 벌금을 정한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감액도 할 수가 없어요. 감액도 없어요, 여기는. 그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하는 거지 손해배상 예정과 달라요. 그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그 금액을 감액할 수도 없고, 다만 너무 과도하면, 너무 일방 당사자에게 과도하면 불공정한 행위가 돼버릴 수 있어요. 우리 집이 그런다니까. 제가 술 먹고 들어가면 20만 원 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자기가 술 먹고 들어오면 오히려 나보고 맥주를 한 잔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래요? 그건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쪼다지. 그렇게 하시오. 그래야 무효가 되잖아요.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너무 과다하죠? 일방 당사자에게만 너무 유리하니까 그건 불공정한 행위가 돼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지금 몇 천만 원 될 거야 아마. 평생 내가 술 먹고 들어가서 외상 그은 거. 그죠? 근데 줘 안 줘? 안 줘. 왜?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잖아요. 왜 안 줍니다. 그래서 위약금의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여기도 보세요. 위약벌은 감액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하지만 손해배상 예정은 감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걸로 볼 수 있으면 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 뭘로 감액하는 거야? 위약벌로 감액하는 거요? 손해배상 예정으로 감액하는 거야? 손해배상 예정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자, 위약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특약을 한 경우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이 존재해야 됩니다. 또는 계약금을 위약금을 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 이는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동시에 갖게 된다. 왜냐하면 해약금을 하지 말자는 특약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갖게 되는 거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특약한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로 나누어지는데, 다만 위약금의 성질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약금에 관한 특약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죠. 자, 여기 기억에 줄 치시고요. 기억에. 동그라미 B줄 쳐나갈 겁니다.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정한 경우에 실손해가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금 한도 내에서만 몰수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손해가 계약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몰수할 수는 있는 거죠. 다만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겸하는 경우에, 해약금은 감액제도 없다 그랬잖아요. 위약벌도 감액제도 없거든요. 근데 손해배상만 감액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하면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는 이유로 감액을 청구해서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위약벌 니은으로 갑니다. 거기도 B로 갑니다. 위약벌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하는 것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약벌의 약정은 두 번째 줄로 가서 줄칩니다.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2항을 유추 적용해서 그 계약을 감액할 수는 없고, 위약벌이니까 아시겠죠?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사유일수에 반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은 위약금의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질 때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약벌로는 감액이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98조 제2항이 뭐죠? 손해배상 예정 얘기하는 거야. 손해배상 예정에 따라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하겠습니다.